자, 여러분들이 교재 186쪽 할 차례고요. 잠깐 그 메일 정리 노트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카운터 좌측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책상이. 여기 보시면 그 메일 정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일 정리 노트는 매주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거 안 집어넣고요. 간단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강의 노트를 그 메일 정리 노트를 오늘은 진도에 맞췄는데 때에 따라 제가 진도에 안 맞추고 이렇게 막 필요한 거 어떻게 집어넣는 경우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정리 노트는요 많이 안 드려요. 왜 많이 안 드리냐면 교재도 있는데 교재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한 장씩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분철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내진설계라고 있는데, 내진. 우리 시설개론 중에 내자라는 게 있어요. 내진. 근데 여러분들, 이 안내자도 있지만, 안쪽을 얘기하는 내도 있지만, 시설개론은 주로 견딘다는 뜻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진하면 지진에 견딘다. 내풍하면 바람에 견딘다. 내구하면 썩는 거에 견디니까 오래 간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견딘 자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내식하면 이 식은 뭐냐면 부식이에요. 부식. 부식에 견딘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내자라는 얘기가 잘 보시면 이 시설개론에서는 안쪽 내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진하면 지진에 견디는 구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진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진 지진에 견뎌야 되는데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진. 여러분이 지진을 겪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겪어보셨다. 지진 혹시 없으신가요? 어디서 겪어보셨어요? 집에 있을 때. 집에? 네. 어디시죠? 5층인데 예.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서 살짝. 또 지진을 경험해 보셨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 살면서 지진 겪어보기 쉽지 않죠. 근데 최근에 울산이라든가 경주 일대에 보면 지진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진 발생한 것들을 보면 완전 집이 폭파했다는 것보다는 금이 갔다든가 지붕 기와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지진을 한번 당하거나 겪어보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사실은 저도 지진한 느낌을 잘 못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일본에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본의 동경에 있는 그 호텔 새벽이에요. 갑자기 쿵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쿵 하고 놀래가지고 그 침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좀 있다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적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엄청 튼튼하잖아요. 엄청 튼튼한데 건물이 흔들릴 정도라면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겪어보고 나서 지진이 정말 이런 건가 보나 처음 느꼈어요. 근데 지진은요. 지진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힘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연직하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횡력이라고 그래요. 횡력. 연직하중 또는 우리 수평력, 수직력 또는 수직력과 횡력 또는 수평력이라 하는데 지진은 연직일까요? 횡력일까요? 횡력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람과 지진은 옆에서 미는 힘이에요. 옆에서 미는 힘.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 집안을 흔들리는 거, 집안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흔들어줘. 그럼 집안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런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얘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는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이 지진에 대한 지진에 대한 충격을 좀 얘기하면 이 충격을 말씀드리면 지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전철이나 버스를 많이 타보셨죠?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철도 보면 전철은 굉장히 속도가 일정하죠. 버스는 약간 울렁울렁 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달던 버스가. 여기 이렇게 머리에 쿠션을 갖다 댔어요. 머리에 쿠션을 갖다 댔는데, 자, 이분과, 이분 그 50kg 나가시는 분이고, 100kg 나가시는 분이에요. 1번과 2번. 자,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꽝 하고 멈췄어요. 그럼 머리를 꽝 하고 짚겠죠? 누가 더 충격을 크게 받았을까요? 예? 2번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진에 대한 충격력은 똑같은 충격이죠. 분명히. 똑같은 충격인데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진의 발생 크기는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철골 좀 공부하셨죠? 철골 구조는 가볍다 무겁다? 철골 구조 가벼워 무거웠어요 아까? 가벼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해서는 유리한 거예요. 왜? 구조가 가볍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진에 대한 충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진의 충격은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충격의 여파로 인해서 흔들림이 생길 수 있고, 흔들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 진동이라고 그래요. 진동. 지진동에 의한 진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달리는 버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 똑같아요. 똑같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방을 이렇게 옆에다 메고 한 사람은 가방을 맸어요. 그렇죠?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불리할까요? 가방을 뒤에 배낭을 메신 분과 한쪽으로 메신 분 중에 예? 1번이 불리하죠? 왜 불리하냐 그러면 자, 이 속도의 차이가 생기죠. 속도의 차이가 생기면 몸이 흔들거리죠. 흔들거리는데 가방을 한쪽으로 메신 분 입장에서는 흔들거리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이 틀어지죠. 그렇죠? 왜? 무게중심이 안 잡히니까. 얘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고 얘는 대칭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대칭. 그 다음에 불균형. 불균형. 그 다음에 비정형.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대칭, 균형, 반듯한 정형,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럼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이 비대칭이고 불균형이고 부정형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진에 불리하다. 그럼 건축물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대칭적이고 정형적이고 이해되겠죠? 균형적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진에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1번 보시면 2번 평면을 뭘로? 정형으로 계획해라. 반듯하게. 세 번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재진. 이 재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어지진을 줄여서 재진이라 그래요. 제어지진. 그럼 제어지진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전철이나 버스 앞으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친구 어떻게 해줘? 밀리지 말도록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쏠릴 때는 반대 방향으로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 뒤로 쏠릴 때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밀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어진 방법이에요. 이 제어진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제어진을 쓰는 이런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아까처럼 이렇게 앞으로 쏠릴 때는 무게중심을 뒤로 잡아당기면 균형이 잡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재진을 하면은 진동이 커져요, 작아져요? 진동이 작아지겠죠. 근데 진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어지진법이에요. 그럼 이런 제어진을 쓰는 건물은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에요. 제어진을 쓰는 방법은 큰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로티 구조라고 있는데 피로티. 뭐 우리 피로티라고도 하고요. 필로티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피로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필요티.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건 알 거예요. 그죠? 네, 건축법에서 나오니까. 이 필요티는 뭐냐면 건물을 보면요. 요즘에 필요티 건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여기 입구 옆에 있겠죠? 옆에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보면 기둥 입구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런 건물 보셨나요? 벽이 없고 기둥만 이렇게 세워진 거 많이 보셨죠? 봤어요, 못 봤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중간에 주차장 이렇게 있고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필요티 건물 되게 많아요. 왜 되게 많아요? 주차장법을 강화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원래 지하에 세워야 되는데 씌우기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비워놓고 보통 주차장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필요티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필요티 건물과 필요티가 아닌 것은 뭐야? 벽으로 다 감싸있죠? 어느 게 좋을까요? 필요티가 더 안 좋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그래서 이 필요티 형태는 내진 설계에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둥만 있고 옆에 부축하는 게 없잖아요. 부축하는 게 없으면 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전철, 만원 전철 있죠? 만원 전철. 만원 전철에서는 사람들이 확 꼬꾸라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래요? 서로 부축해주고 있잖아. 그죠? 자세히 보세요. 이게 만원 전철역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져? 쓰러지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지가 안 쓰러져 버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필요티는 어떻게 돼? 지 혼자 있으면 옆으로 힘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티는 지진에 좋다 안 좋다? 불리하다.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는 액상화 밑줄. 액상화. 액상화 현상은 유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퀵샌드. 샌드가 뭐예요? 모래죠. 퀵이 빨리 아니에요? 빨리? 퀵샌드. 그러면 이 액상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 컵 있어, 컵. 물컵. 물컵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모래 입자를 듬성듬성 놓고요. 여기 물을 채워줘요. 물.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넓적한 돌멩이 하나를 채워놨어요. 돌멩이. 지금은 안정적이죠. 안정적. 흔듭니다.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 입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이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 거냐? 강한 진동에 옆으로 충격을 주면, 계속 충격을 주면 얘들이, 모래는 모래 입자끼리 뭐예요? 뭉쳐요. 나머지 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물이 아까처럼 똑바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떻게 돼? 뒤집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하겠죠. 이해되겠죠? 예. 이게 바로 액상화 현상이에요. 그럼 액상화 현상은 모래 집안에 주로 작용한다, 아니면 진흙 집안에 주로 작용한다? 모래 집안에. 왜? 모래 입자가 물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충격을 받으면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과 모래가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집안. 그럼 이 모래를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 하냐면 우리 사질토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질토. 이 사질토와 대비가 되는 게 뭐냐? 점토질이에요. 이 점토질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진흙지방과 유사해요. 진흙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로 나올까요? 액상화 현상은 점토질 집안에 주로 나타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겠죠? 왜? 액상화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사질토에서.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집안, 우려되는 곳에선 지중구조물과 기초를 단단하게 일체화 시켜줘라. 흔들림이 생겨도 좀 견딜 수 있도록 일체화 시켜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187쪽입니다. 187쪽에 보면 집안조사, 이 순서가 나와요. 토질조사가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사전 조사를 얘기하지 않고 예비 조사, 이 본조사가 나와요. 우리 그 기준에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요 앞에 사전적 조사가 있고 뒤에 추가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눈에 다 보인다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보세요. 바닥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일 수 있나요?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일 수 있으면 공부하지 마세요. 못 찾으라. 금 찾으러 다니세요. 금.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땅속을 이렇게 쳐다봐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금강 하나 찾으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고 이 조사를 할 때는 미리 가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가보는 걸 사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비 조사라는 조건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는 걸 본조사라 하고 만약에 본조사 단계에서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조사의 방법인데 물리적 지하 탐사라고 나와. 탐사 동그라미, 탐사. 이 물리적 지하 탐사는요, 계략적 밑줄. 계략적. 자, 우리가 계략적. 이 탐사라는 얘기 있어요. 탐사. 탐사라는 건 상세히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땅이 넓어요. 광범위해요. 응? 이 광범위한 땅에서 계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응? 이게 물리적 지하 탐사다. 그래서 이 조사를 물리적이라고 해요. 물리적 지하 탐사다. 그럼 뭐냐면 택지개발공사 아니면 도시개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한 땅이 엄청 넓죠. 근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상세하게 그 모든 땅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상세한 방법보다는 물리적 지하 탐사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그 땅에 대한 성격이 안반층이 많은지 뭐가 많은지 조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상세히 할 수 없어서 탐사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얕은 층의 조사는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 시험 파기는 땅을 파보는 거 소규모죠. 소규모. 아니면 짚어보는 거. 내가 땅이 모르는지 짚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방법은 아니죠. 자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보링 조사가 많이 나와요. 응? 우리 보링이라고 그럴까? 보링 했을까? 보링이라고 해놨네. 그쵸? 뭐 보링이나 보링. 발음을 할 때 보링이 되는데 이 보링 조사는 뭐냐? 보링. 자, 여러분 그 혹시 우물 팔 때, 우물 지하수 개발하는 거 보셨어요? 한번? 지하수 개발? 못 보셨어요? 그럼 지하수 개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땅을 파야 돼, 안 파야 돼? 땅을 파야 되는데 이 구멍을 파야겠죠. 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우물을 만드는 거니까 구멍을 파서 천공을 해서 구멍을 파는 거예요. 구멍을 판 다음에 여기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보링 조사는 뭐냐면 이 땅을 파는 구멍을 파는 건 똑같아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있는 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흙을. 안바이 될 수 있고 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하 광물이죠. 이 지하 광물을 채취하는데 이 채취한 광물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료라고 하고요. 샘플이라고 그래요. 샘플, 시험 재료. 시료 또는 우리가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럼 땅을 팠는데 안바이 나올 수 있고 땅을 팠는데 모래가 나올 수 있고 땅을 팠는데 진흙이 나올 수 있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땅을 파서 광물을 채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험 내용 중에 땅을 파서 광물을 채취하는 이런 시험을 뭐라고 했을까요? 보링 시험이 됐던 거예요. 보링 시험. 간단히 얘기하면 보링 시험이에요. 보링 시험. 그래서 이 보링 시험이 있습니다. 이 보링 시험의 첫 번째 봤더니 수세식 보링이라고 나오죠. 수세식. 물을 뿌려서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물을 뿌려서. 이때 값이 싸다고 했어요. 연질층, 밑줄. 연질층. 자, 그러면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이거예요. 가끔 보면 뭐 그거 외에도 모두 있으면 그거는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세 가지를 갖다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의식이면 뭐냐면 물을 막 뿌려요. 물을 막 뿌린 다음에 이렇게 컵에다 받아봐요. 물을 막 뿌리면 물을 타고 올라오겠죠? 흙탕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온 걸 딱 받아봐. 받아보면 나중에 가라앉죠 이렇게. 이게 수의식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물을 흙탕물을 내서 여기 A 위치에서 어디까지? B까지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겠죠? 섞여야 안 섞여요? 딴 흙이랑. 섞여요.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 흙탕물을 통해서 올라오려면 최소한 안반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반은 무거우니까 안 되죠. 그럼 안반은 어떻게 하면 돼? 충격식으로. 비트라고 하는 날카로운 걸로 깨줘요. 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얘는 뭐다? 연질 때 적용하는 거고 얘는 경질. 이 안반 같은 거는 실제로 수세식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전식은 뭐냐? 코어 드릴이 있어요 이렇게. 요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톱 있어요 톱. 톱 있죠 톱. 얘를 회전시켜요. 윙 하고 회전시키면요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요런 모양이 딱 나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속적인 이 광물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죠. 이게 회전식 볼링이에요. 회전식 볼링은 아예 우리가 코어 드릴처럼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 줍니다. 아주 반듯하게. 넘겨보세요. 회전식 볼링 나오죠? 예. 가장 정확하다 몇 줄? 보이죠? 가장 정확하다는 거. 회전식 볼링이 나오죠? 가장 정확하며? 정확이라 쓰시면 돼요, 정확. 자, 그럼 우리가 이 보링이라는 것은 어쨌든 땅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굳이 내가 이 지하에 광물이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땅을 파보는 겁니다. 근데 땅을 왜 안 파보고 우리 구멍만 뚫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땅을 왜 안 팠을까요? 예? 예? 우리가 땅을 파면 되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속에서요. 물이 나올 수 있고요. 안반이 나올 수 있고 자갈이 나올 수 있고 모래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굴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계는. 그럼 뭐냐면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사전에 땅을 파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지지력 정도, 땅이 견디는 힘 정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미리 실제로 땅을 파게 되면 우리가 그 공사 중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돈이 많이 들어 작게 들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예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파서 몇 군데 파기보다 몇 군데 구멍을 뚫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몇 군데 뚫어서 이게 보링 시험이에요. 광물 채취합니다. 그럼 이 보링 시험과 병행하는 게 있어요. 자, 잘 보면 얘는 자 여기가 기초예요. 여기가 예전 기초입니다. 여기 기초가 나중에 들어갈 거 지하실 들어갈 텐데 예전 기초면인데 푹 뚫어봤어요. 뚫어보고 보링 시험이죠. 그럼 예전 기초에 여기 땅속이죠. 땅속에 땅이 견디는 힘을 지내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내력. 땅이 견디는 지내력을 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강물만 채취해서는 지내력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안반이 나오면 그냥 튼튼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방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파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사운딩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운딩 시험. 그럼 사운딩 시험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예전 기초입니다. 지표예요.
지표에서 문 좀, 예. 자, 여기에 땅이 견디는 힘, 지내력을 목적이 뭐야? 지내력을 추정하는 건데요. 추정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가해보는 거예요. 힘을.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스펀지 있죠? 여러분이 스펀지를 손가락 눌러보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스펀지. 콘크리트 벽이에요. 손가락 밉니다.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자, 눈입니다. 눈을 이렇게 밟으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다. 안반이 했으면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내력이 견디는 것, 땅이 견디는 능력, 땅이 견디는 능력이죠. 능력을 알아볼 때 힘을 가해보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했는데,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쑥쑥쑥 들어가면 이 땅이 안 좋은 무른 땅이고요. 힘을 가했는데 잘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이 심하면 단단한 땅이죠. 그런데 얘를 땅을 파지 않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땅을 파지 않고 시험하니까 구멍 속에다가 샘플러 이런 걸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어떻게 돼요? 충격을 막 줘봐요. 얘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얘를 막 회전시켜봐. 회전하면요. 회전하는데 내가 물체를 회전했어. 그럼 잘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연한 거죠. 끈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다 시험체를 놓고 뭐를 해보냐면 뚫어보는 걸 관입이라 그래요. 관입을 해보든지 또는 회전 등을 해요. 인발을 하는 경우 있지만 관입이나 회전만 볼게요. 관입이나 회전을 해보면 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견디는 능력을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흙이 견디는 저항력을 알아보는 게 사운딩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자, 내가 땅에다가 직접 눌러보거나 돌려보면 내가 대충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멍만 통해서 알아보죠. 구멍을 파서 시험체를 지상에서 놓고 그 위치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힘을 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뚫어보는 걸 뭐라 한다고요? 관입. 아니면 돌려보는 걸 회전. 이걸 통해서 땅이 얼만큼 견디는지 알아보겠다. 사운딩 시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운딩 시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시험체를 움직이는 시험체 관입하는 거죠. 관입하는 시험이 있고 정적 시험 움직이지 않고 회전만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그러면 자, 이 뚫어보는 관입 시험은 뭐라고 하냐면 자, 회전하는 건 배인 시험이라고 그래요. 배인 시험. 그러면 이 표준관입 시험의 의미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생일 케이크예요. 생일을 맞으면 케이크를 드시죠. 케이크 높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30cm 높이가 케이크. 여러분 큰 그 젓가락 있죠? 젓가락으로 딱 내리면 힘을 가하면 30cm 몇 번에 뚫어요? 한 번이면 뚫죠? 젓가락으로 그냥 쭉 밀면 들어가지. 얘는 연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아주 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cm. 근데 두 번째 뭐냐? 콩 있죠? 콩들을 듬성듬성 여기다 채워놔요. 듬성듬성 채워놓고 다시 힘을 가하는 거예요. 몇 cm?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번 걸렸을까? 뭐 한 3번 걸렸대요. 3번. 처음에 0번이었죠? 0. 좀 더 괜찮죠? 하지만 이거 불안해. 그래서 뭐를 해요? 흔들어요. 콩을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쑥 가라앉죠? 더 채워줘. 그 빈틈을 채워주는 거예요. 빈틈을 꽉 채웠더니 몇 번이 나왔다? 5번이 나왔대요. 그럼 n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타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 밀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 밀도가 높아진 거고 조밀해진 거고. 그렇죠? 조밀해진 거고. 그럼 이 조밀해지면 조밀해져서 어떻게 돼요? 이 3cm 관입할 때 걸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조밀하니까. 그럼 왜
조밀하면 이렇게 타격 횟수가 높아지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충격을 가할 때 이 콩들이 마찰정을 일으켜요. 마찰저항. 마찰정을 일으켜서 점점 더 저항하는 거야. 이 조밀하다는 얘기는 뭐다? 마찰저항이 커진다? 마찰력이 커진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평균관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밀도를 알아보는 거. 조밀 정도를 알아보는 거고, 조밀 정도를 다른 말로 뭐다? 마찰력 정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땅 속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3번, 5번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 표준을 정해야 돼. 표준을 정해서 내가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뚫어보는 관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본이 뭐냐? 기본이 63.5kg의 추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추를 76cm 낙하시켜요. 낙하시켰을 때 몇 cm 관입할 때 30cm 관입할 때 n치 값이 몇 개가 몇 번에 걸쳐서 뚫었느냐. 이게 표준관입 시험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63.5kg의 추를 몇 cm 낙하할 때 76cm 낙하할 때 몇 cm 관입할 때 30cm 관입할 때 n치 값이 얼마냐. 이게 바로 표준관입 시험이에요. 표준을 정한 겁니다. 표준. 그래서 현재 보시면 63.5kg의 추의 무게가 있고요. 낙하하는 높이가 몇 cm라고요? 76cm 꽝 하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cm 관입할 때? 3cm 관입할 때 필요한 타격 횟수를 정해주는데 중간 정도 값만 외우라고 해요. 저는 중간 정도 값을 봤더니 모래는 중간 정도는 10에서 30 정도고 점토일 땐 4에서 8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표준관입 시험은 중요한 것은 목적이 사질토일까요? 점토일까요? 마찰력 요구하니까 주로 사질토의 밀도를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사질토의 마찰력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마찰력을 주로 사질토의 마찰력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마찰 정도를 예측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질토는 마찰력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모래 같은 거 있죠? 모래 같은 게 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끈기가 없죠. 근데 다시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은 미끌미끌해요, 꼬치꼬치해요. 진흙은 미끌미끌하죠. 그러면 진흙은 마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진흙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죠? 미끌미끌하니까. 그러면 진흙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뭘로 봐야 될까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진흙은 점토질이죠, 점토질. 점토질은 우리가 끈기를 알아봐야 돼, 끈기. 얘가 끈기가 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끈기를 뭐라고 하냐면 점착력이라고 그래요. 점착력. 자, 그러면 점착력을 시험에서 뭐가 필요했을까? 시험체의 그 형상이 십자형 날개예요. 십자형 날개를 회전시켜보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자, 밀가루 예를 들게요. 밀가루.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스푼으로 막 젓는데 휙휙 돌아가. 끈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죠? 끈기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숟가락을 집었는데 잘 안 돌아가. 막 뻑뻑해. 뭐라고 해야 돼? 끈기가 아주 세다고 보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반죽을 했을 때 끈기가 있는 거, 끈기가 없는 거 어디가 더 단단할까요, 사실은? 힘을 가했을 때. 끈기가 큰 거. 한마디로 정착력이 큰 것이 진해력이 더 크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흙 점토질의 점착력을 알아보는 시험은 배인 시험이라고 본 거고요. 모래, 사질토의 마찰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표준관입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진해력을 왜 추정하는데 인기 필요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느 학자가 있어, 어느 학자가 진해력을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땅을 파고 시험하기 전에 구멍을 뚫어서 시험을 했을 때 진해력을 추정할 수 있다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그 학자는 그러면 실험을 많이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러면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자, 이렇게, 사운딩 시험을 해서 알아보는 시험.
사운딩 시험 결과와 땅을 실제로 판 거죠. 땅을 실제로 판 요 진해력 시험을 해서 요 상관관계가 높은 신뢰성이 있는 시험을 했어요.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이런 공식을 얻었대요. 우리가 그 흙의 전단 강도라는 공식인데 흙의 가장 중요한 진해력은 전단 강도로 하는데 점착력과 요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마찰력에 대한 계수가 뭐를 통해서 진해력에 가까운 이런 전단 강도를 나타내는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몰라도 돼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진해력 시험을 하기 전에 무슨 시험을 하면 사운딩 시험을 하면 진해력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진해력을 추정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더라. 흙의 무슨 성질과 흙의 점착력과 무슨 힘? 마찰력을 조합하는 개념이 바로 진해력에 가깝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착력을 알아봐서 무슨 시험 했던 거예요? 배인 시험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찰력 정도를 알아봐서 무슨 시험 했다는 거예요? 표준가님 시험으로 하면 어느 정도 계략적인 추정치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공학에서 지금 희석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고 결론이 뭐예요? 진해력을 대충 추정하려고 하니 무슨 시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쪽 간입 시험이 있고 정쪽 회전 시험이 있는데 동쪽 간입 시험 중에 대표적인 방법을 표준 간입 시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런 시험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인 시험이라 해서 점초질의 점착력을 알아보는 시험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토대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쿨롱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그 학자들 이름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진해력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다? 추정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있는데 공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찰력과 점착력이라는 공식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사운딩 시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 오늘 여러분들이 첫날인데 약간의 뭐 심도 있는 내용 좀 설명드린 건데 자, 이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어요. 하나가. 응? 나무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면에 이 면을 지표면이라고 그래요. 지표. 응? 지표라 하면 지표. 글 좀 잘 쓰자. 지표. 요 면을 지표. 그럼 지표에서 근데 여기는 모르니까 예정 기초 저면이라 하는 경우가 있어. 저 밑이니까. 예정 기초 면이라 할 수도 있고 예정 기초 저면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정 기초는 아직 예정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땅을 팠어요, 안 팠어요? 아직 안 팠지만 여기 부분이 기초가 놓일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표에서 이렇게 뭘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구멍을 파서 이렇게 광물을 채취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시료를 채취하는 이 시험을 뭐라 그래요? 무슨 시험? 보링 시험이죠. 그러면 이 보링 시험을 하는 도중에 시험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시험체 이렇게 여기도 요 위치에서 시험체를 갖다 놓고 꽂는 거예요. 그럼 시험체를 갖다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요 시험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운딩. 그렇죠? 그러면 사운딩 시험과 이 보링 시험 병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링 조사하면 당연히 보링 조사만 맡기면 뭘 해줘요? 당연히 사운딩 시험 해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실제로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뭐 때문에 그래? 땅을 판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구멍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운딩 시험을 하고 나면 대체로 뭘 할 수 있어요? 땅에 대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 엔지니어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요거와 사운딩 시험을 해서 어디서? 지표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파봐요. 땅을 판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직접 철판을 놓고 힘을 가해봐요. 힘을
철판이야, 철판. 철판을 놓고 힘을 가해 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거 하면서 뭘 알았어요? 말뚝을 해야 된다고 알았어. 왜? 여기는 힘을 못 받고 여기 중간에 힘을 받는 데가 더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뚝을 실제로 힘을 가해 보는 거예요. 말뚝입니다. 말뚝. 그러면 이 방법은 위에서의 방법과 훨씬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정확하죠. 얘가 상대적으로 뭐야? 정확하죠? 얘는 뭐예요? 얘는 진해력 시험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추정만 한 겁니다. 그럼 추정보다 정확하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진해력 시험이 된 거예요. 어디서? 지금 지표면이에요? 아니면 예전기초 저면이에요? 예전기초 저면에서 시험한 겁니다. 힘을 가해보는 거 직접. 그럼 자, 평판을 놓고 힘을 가했는데 쑥쑥쑥 들어가요.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힘을 가했는데 작게 들어가. 좋아요. 그래서 힘을 가해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판제하 시험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 말뚝박기 시험 또는 말뚝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뚝 시험과 평판제하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평판제하 시험은요, 지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면에서 하는 거예요? 기초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평판제하 시험은 지표면에서 수행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서 해야 돼요? 기초면에 직접 시험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평판제하 시험이 있고 말뚝박기 시험이 있구나. 그러면 평판제하 시험 봤던 1번 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견디는 걸 지지력이라고 해요. 진해력이나 지지력. 응? 자, 두 번째 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영향을 받는데 이 사운드 시험은 어디서 했어요? 지표가 아니라 기초 저면이 아니라 여기다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 진해력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구멍 파서 알아봤기 때문에 얘는 아주 정확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해력을 추정한 것이지 진해력 시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관입 시험은 진해력 시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진해력을 추정하는 거지 진해력 시험은 뭘 얘기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판제하 시험이나 말뚝박기 시험을 진해력 시험이라 하지만 이 사운딩 시험을 진해력 시험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진해력을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진해력을 정확하게 파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 느끼시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예요. 독학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왜? 여러분이 만약 건축을 했다 그러면 건축을 뭐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금방 알아들 수 있겠지. 그죠?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건축과 무관하신 분이 시설계는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미도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 시설계는 특징이 뭐야?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아예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시설계로는 이해를 먼저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양이 많아져요, 작아져요? 아주 줄어들어요. 어차피 중요한 건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걸 단순하게 암기할 것이냐 합리적 사고를 갖고 암기할 것이냐 이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89쪽. 기초의 형식과 특성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189쪽 가면은요, 그림이 보이죠? 그림 보셨어요? 그림 보시죠? 그림 보시면 기초구조와 지정의 경계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조와 지정이라는 경계가 나오는데, 그렇죠? 나오는데, 요 경계가 중요합니다. 경계가 중요한데, 이 기초구조의 기초구조와 지정이라고 있었죠? 그쵸? 요 구분을 한번 별표 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 여기.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림을 딱 나와놓고 뭐라고 나왔냐면요. 기초 구조와 지정의 경계는 몇 번이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몇 번이 답일까요? 3번 맞아요? 3번 맞습니까? 맞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한 설명드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초는 발바닥과 똑같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발을 한번 그려보세요. 발바닥이 아프니까 여기 밑에 뭘 깔아요? 깔창 있지 않아요? 깔창? 밑창.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고무 있죠? 고무. 고무나 아니면 뭐 있잖아요. 뭔가. 그죠? 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체 일부와 신발의 경계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뭐야? 신체 일부. 나의 신체 일부니까 뼈대. 여기는 뭐야? 신발.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깔창은 신체 일부예요? 신체 일부가 아니다. 신체 일부가 아니죠. 깔창 비슷한 게 밑창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야? 여기, 요 3번이 답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 발바닥이 나는 신체 일부기 때문에 신체 일부와 깔창 사이 요 경계면이 뭐가 돼요? 기초구조와 지정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문제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틀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기초구조와 지정. 자, 기초구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기초구조 시작. 기초판을 포함한 기초주각부예요. 얘가 기초판이죠. 얘는 뭐라 그래요? 주각부라 그래요. 기초 위에 있는 기둥을 주각부라 하는 거예요. 기초 위에 기둥이 있죠? 이 부분을 주각부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자, 지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초판을 제외한 기초판 아래죠. 아래 동그라미. 아래. 자, 그러면 이런 기초가 있는 반면에요. 이런 기초가 있는 반면에 응? 응? 이렇게 이거 그린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얘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후퇴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까 말뚝, 아까 공부했죠. 말뚝이 있는 거예요. 말뚝이. 단단한 집안이 있고 있습니다. 자, 말뚝. 그 말뚝은 위에 기초 구조에 속해요? 아니면 지정에 속해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예? 지정에 속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말뚝의 형식은요 지정의 형식으로 공부합니다.
기초판의 형식이 아니라 무슨 형식으로? 지정의 형식으로 공부를 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서기시 주의사항부터 그 아래까지는요.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기초 구조와 지정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이 구조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구조 총론.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아파트는 구성 양식상 뭐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구조? 그렇죠. 이걸 잘 아시면 돼요. 일체식 구조. 그 다음 일체식 구조를 우리 또 뭐라고 해요? 라멘 구조라고 하죠. 그 다음 얘를 다시 무슨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걸 공부하셨죠? 그러면 이 라멘 구조 앞에 뭐가 붙어요? 아파트는 일반 아니면 벽식? 벽식. 이 되겠죠?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콘크리트가 뭘로 만들어져요? 뭘로? 무슨 재료? 그쵸, 물씨 모자.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공법을 얘기하면 시공법을 얘기하면 뭐에 속한다? 얘는 습식공법에 속하고. 어디서 만들어줘요? 공장에서 만들어 아니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만드니까 현장식 공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주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철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철콘크리트 구조는 무슨 시공 방법상 뭐를 습식으로 주로 하고 공장에서 만든다, 부재를 현장에서 만드니까 현장식 공법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라면이 아니라 뭐다? 벽식 라면조 하는 거예요. 벽식 라면조 공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중. 하중 공부에 대한 하중은 크게 단기와 장기. 자, 앞에 장기 낫겠네, 그죠? 장기와 단기로 나눠줘요. 장기와 단기로 나눠주는데, 자, 기둥이나 보는 장기에 속해요? 단기에 속해요? 장기에 속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과 보가 왜 장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력벽 있죠? 여러분 집에 벽. 여러분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옆집에 빌려줘요? 빌려주나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는 어떻게 돼요? 옆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사 갈 때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건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가구는 이동할 수 있죠. 이사 가면. 하지만 기둥이나 뭐가 이사 갈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장기 하중이에요. 장기 하중. 그 중에 뭐다? 고정 하중. 움직이면 뭐라고 해요? 활하중. 단기 하중에 뭐가 있을까요? 적설 하중. 그 다음에 풍하중. 지진 하중. 그 다음에 각종 충격 하중.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다설 지역에는 뭐에 들어가요? 적설 하중도 어디에 속한다? 장기 하중에 속하더라.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중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주의할 사항은 요 단기 하중 중에 보면 요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대표적으로 연직하중이다 아니면 횡력이다. 횡력에 속하더라. 횡력.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질 및 기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어요. 오늘 공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공부 알 것 같긴 하지만 집에 가면서 까먹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 공부는? 예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왜? 예습하라고 그러면요, 불필요한 건 보세요. 필요한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고요. 이 메일 정리 노트 있죠?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몇 개나 맞은지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시설계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복습. 그리고 학원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가지고요. 자, 이거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 공부한 거 옆에서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시다고 서로 모르는 거 있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불편하시면 옆에 같이 공부하시고 상의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고 밥 먹듯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제 뒷모습만 봐도 저기 시설기론 김건희 교수님이야 라고 알 정도가 되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보셔야 돼요. 저를 자주 면대면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 접촉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189쪽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